사람이 만든 책보다 책이 만든 사람이 더 많습니다. 내비책방. 안녕하세요. 내비책방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위대한 개츠비입니다. 스콧 피츠제럴드 지음, 임종기 옮김, 출판사 아르떼. 자, 워낙에 유명한 작품입니다. 위대한 개츠비. 이미 읽어보신 분들도 많으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저는 완독은 하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조금은 아쉽겠습니다만 처음에 시작 부분만 간단하게 좀 소개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위대한 개츠비. 영화로도 제작이 되어서 많은 분들께 또 사랑을 받았죠. 또 워낙에 유명한 배우들이 출연을 했기 때문에 더더욱 관심이 있었고 이미 보신 분들도 많이 계시겠죠. 오늘의 책 위대한 개츠비 시작해 보겠습니다. 다시 젤다에게 황금 모자를 써라. 그래서 그녀의 마음을 움직일 수만 있다면 그녀를 위해 높이 뛰어올라라. 그렇게 할 수만 있다면 그녀가 이렇게 외칠 때까지 내 사랑 황금 모자를 쓰고 높이 뛰어오르는 내 사랑이여. 내가 당신을 차지하고 말 테야. 토머스 파크 딘 빌리어스. 1장. 지금보다 쉽게 상처받던 어린 시절에 아버지는 내게 충고 한마디를 해주셨는데 나는 지금까지도 그 말을 마음 깊이 새기고 있다. 남을 비판하고 싶은 마음이 생길 때는 이 말을 꼭 명심해라.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너처럼 유리한 상황에 있지는 않단다. 아버지는 그 이상은 말씀하지 않으셨지만 우리 부자는 늘 이상할 만큼 말없이도 서로 통했기 때문에 나는 아버지의 그 짧은 말에 훨씬 많은 뜻이 함축되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 이후로 나는 어떤 일에 대해서든 판단을 유보하는 습관이 몸에 뱄고 그 때문인지 별의별 유별난 성격을 지닌 사람들이 마음을 터놓고 내게 다가왔다. 때로는 아주 따분하기 짝이 없는 사람들에게 몹시 시달리기도 했다. 정상적인 사람에게서 나처럼 판단을 유보하는 속성이 엿보이면 비정상적인 사람들은 잽싸게 알아채고는 들러붙게 마련이다. 그래서 나는 대학 시절에 정치적인 인간이라는 부당한 비난을 받기도 했다. 어떤 놈인지 잘 알려지지 않은 껄렁한 녀석들의 비밀스러운 슬픈 사연마저도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 비밀스러운 사연은 대부분 굳이 알려고 해서 알게 된 것이 전혀 아니었다. 상대방이 은밀한 속내를 털어놓을 기색이 확실하다 싶으면 나는 자는 척하거나 무엇인가에 몰두해 있는 척하거나 심지어 일부러 매몰차게 대하기도 했다. 사실 젊은이들의 내밀한 고백이나 그들이 털어놓는 고백의 말투란 되게 남의 말을 그대로 옮기는 것이고 그 사실을 애써 숨기려다 보니 허점이 드러나기 일쑤다. 판단을 유보하면 무한한 희망이 생긴다. 아버지가 고상한 척하며 해주셨던 말씀을 나 역시도 고상한 척하며 되풀이하자면 사람이 갖추어야 할 기본적인 품이란 것은 날 때부터 사람마다 다르게 마련이다. 이 사실을 잊는다면 무언가를 놓치고 말 것이라는 불안한 생각이 든다. 이렇듯 나는 관대한 태도를 자랑했지만 관대함에도 한계가 있다는 사실을 시인할 수밖에 없었다. 인간의 행위란 단단한 바위나 축축한 습지에라도 근거할 수 있을 테지만 일정한 시점이 지나고 나면 나는 행위의 근거 따위에 대해서는 관심을 접는다.
지난 가을 동부에서 돌아왔을 때 나는 이 세상이 제복을 입고 영원히 도덕적인 차렷 자세를 취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이제 더 이상 특권이라도 지닌 듯한 시선으로 인간의 마음을 이리저리 탐사하는 방종한 짓은 하고 싶지 않았다. 단, 이 책의 제목이 된 인물인 개츠비만은 이런 반발심에 있어서 예외적인 존재였다. 개츠비는 내가 대놓고 경멸하는 모든 것을 대변하는 인물이었다. 그러나 개성이 일련의 성공적인 제스처라면 그에겐 남다르게 비범한 면이 있었다. 마치 1만 6천 킬로미터 밖에서 발생한 지진도 감지하는 정교한 지진계와 연결되어 있기라도 한 듯 삶의 가능성을 감지하는 고도의 감성을 지니고 있었던 것이다. 이 같은 민감성은 창조적 기질이라는 이름으로 미화되는 김 빠진 감성과는 전혀 달랐다. 그것은 희망을 품을 줄 아는 비범한 재능이자 지금껏 그 누구에게서도 보지 못했고 앞으로도 다시는 보지 못할 낭만적인 감흥력이었다. 결국 개츠비가 울었다. 인간이 겪는 좌절의 슬픔과 숨가쁠 정도로 들뜬 환희에 잠시나마 내가 흥미를 잃었던 까닭은 개츠비를 삼켜버린 것, 그의 꿈이 지나간 자리에 떠도는 더러운 먼지 때문이었다. 우리 가문은 중서부 도시에서 3대에 걸쳐 살아온 꽤 명망 있고 부유한 집안이다. 캐러웨이 가문은 뼈대 있는 집안으로 버클루 공작의 후손이라는 말이 전해오지만 우리 가문의 실질적인 시조는 할아버지의 형님이다. 이분은 1851년에 이곳으로 이주했고 남북전쟁이 발발하자 다른 사람을 대신 전쟁터로 내보내고는 철물 도매업을 시작했다. 이후 아버지가 그 사업을 이어받아 지금까지 해오고 있다. 큰할아버지를 직접 본 적은 없지만 내가 그분을 닮았다고들 한다. 아버지 사무실에 걸려있는 무뚝뚝한 인상의 큰할아버지 초상화를 보면 더욱 그래 보인다. 나는 아버지가 졸업한 지 꼭 25년 뒤인 1915년에 뉴헤이븐에 있는 대학을 졸업했고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제1차 세계대전으로 알려진 때늦은 게르만족의 대이동에 참가했다. 미국의 반격에 지나치게 환호한 나머지 나는 고향으로 돌아와서도 쉽게 마음의 안정을 찾을 수 없었다. 중서부 지방은 이제 세계의 활기찬 중심지가 아니라 우주의 최변방처럼 보였다. 그래서 나는 동부로 가서 증권업을 배우기로 마음먹었다. 내가 알고 있는 사람들은 모두 증권업에 종사하고 있었으므로 업계에서 독신남 하나쯤은 더 받아들일 수 있으리라는 생각이었다. 친척 어른들은 너나 할 것 없이 적당한 사립고등학교라도 골라주듯 증권업 종사에 대해 이러쿵저러쿵 의논하더니 마침내 매우 진지한 표정으로 마지못해 그래, 괜찮겠지 라고 말했다. 아버지는 1년간 생활비를 대주기로 했다. 그 후 이런저런 일들로 여러 차례 연기하다가 1922년 봄에 마침내 나는 아예 눌러 살 작정을 하고 동부로 향했다. 시내에 방을 구하는 편이 나았을 테지만 따뜻한 계절이었고 넓은 잔디밭과 정든 숲이 있는 고향 시골을 막 떠나온 터라 회사 동료인 젊은 친구가 통근할 만한 거리에 있는 변두리에 집을 한 채 얻어서 같이 사는 것이 어떻겠느냐고 했을 때 그 말이 아주 그럴듯하게 들렸다. 그는 비바람의 고초를 겪은 낡고 허름한 월세 80달러짜리 방갈로를 구했다. 하지만 막상 이사할 때가 되자 그가 워싱턴으로 발령을 받는 바람에 나는 혼자 그 집으로 들어가야만 했다. 나는 거기서 개 한 마리, 물론 며칠 뒤에 도망가 버리고 말았지만 낡은 다찌 자동차 한 대, 그리고 핀란드인 가정부와 함께 지냈다.
그녀는 잠자리를 봐주고 아침 식사를 차려주었으며 때로는 전기난로를 쬐며 핀란드 속담을 중얼중얼 들려주곤 했다. 하루 이틀쯤 외롭게 지내던 어느 날 아침, 나보다 늦게 이사온 누군가가 길에서 나를 불러 세웠다. 웨스트에그로는 어떻게 갑니까? 그가 난감한 표정으로 물었다. 나는 그에게 길을 가르쳐 주고 계속 걸어갔다. 그러다 보니 더 이상 외롭지 않았다. 나는 안내자이자 길잡이이며 토박이었던 것이다. 뜻하지 않게 그 사람이 내게 주민의식을 심어주었다. 그래서일까? 나는 마치 고속 촬영된 영상처럼 어느새 무서운 속도로 자라나 순식간에 돋아난 나뭇잎을 바라보며 쏟아지는 햇빛 속에서 여름과 함께 삶이 다시 소생하고 있다는 왠지 친숙한 확신에 사로잡혔다. 우선 읽어야 할 책이 너무 많았고 맑은 공기를 마시며 건강도 챙겨야 했다. 나는 은행업, 신용대출, 증권 투자에 관한 책을 10권 넘게 샀다. 조폐국에서 갓 찍어낸 화폐처럼 붉은 빛과 황금빛으로 번쩍이며 서가에 꽂혀 있는 책들은 오직 미다스 왕과 모건과 마이케나스만이 알고 있는 눈부신 비밀을 펼쳐 보여주겠다고 약속하는 듯 했다. 그 밖의 책들도 많이 읽기로 마음먹었다. 대학 시절 나는 문학에 꽤 심취했던 편이었다. 어느 해엔 예일 뉴스에 아주 진지하고 명쾌한 칼럼을 연재하기도 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내 삶 속에 되살려 전문가 중에서도 극히 드문 균형 잡힌 사람이 되려 했다. 인생이란 결국 단 하나의 창을 통해 볼 때 훨씬 잘 보이는 법이다. 이것은 단순히 경고에 지나지 않는 말이 아니었다. 내가 북아메리카 대륙에서 가장 특이한 동네 중 한 곳에 집을 구하게 된 것은 순전히 우연이었다. 그 집은 뉴욕의 정동향으로 뻗은 길쭉한 모양의 소란스러운 섬에 자리 잡혀 있었는데 섬에는 기이한 자연현상처럼 보이는 특이한 지형을 가진 두 지역이 있었다. 뉴욕에서 30km 정도 떨어져 있는 두 지역은 거대한 한 쌍의 달걀 모양으로 외형이 똑같았고 만이라고 부르기도 민망할 정도로 작은 만을 사이에 두고 나뉘어 있었다. 그리고 서반구에서 가장 많이 개발된 거대한 롱아일랜드 해협의 축축한 앞마당 쪽으로 튀어나와 있었다. 이 두 지역은 완벽한 타원형은 아니었지만 모양새가 너무 닮아서 그 위를 날고 있는 갈매기들도 헷갈렸을 것이다. 사실 날개가 없는 인간의 눈에 훨씬 흥미로운 현상은 두 지역이 모양과 크기를 빼면 모든 면에서 다르다는 점이었다. 내가 살던 웨스트에그는 상류사회 분위기가 덜한 쪽이었다. 물론 이는 두 지역 간의 기이하고 다소 불길한 차이를 표현하기에는 지극히 피상적인 꼬리표에 지나지 않지만 말이다. 롱아일랜드 해협에서 불과 50m 정도밖에 떨어져 있지 않은 달걀 모양 지역의 끝지점에 위치한 내가 살던 집 양편으로는 한철 임대료가 12,000달러에서 15,000달러나 되는 거대한 저택들이 떡하니 버티고 서 있었다. 오른쪽에 있는 저택은 어느 모로 보나 엄청난 대저택이었다. 노르망디 시청을 그대로 본뜬 건물로 가느다란 수염 같은 야생 담쟁이 덩굴로 뒤덮인 갓 세운 듯한 탑과 대리석 수영장, 그리고 16만 제곱미터가 넘는 잔디밭과 정원이 딸려 있었다. 바로 개츠비의 대저택이었다. 아니, 그때는 개츠비를 몰랐으니 그런 이름을 가진 신사가 살고 있는 대저택이라고 해야 맞겠다. 내가 살고 있는 집은 흉물스러워서 눈엣가시였을 테지만 워낙 작아서 눈 감아 주었을 것이다.
그곳에 사는 덕에 나는 바다와 이웃집 잔디밭 일부를 바라볼 수 있었고 백만장자들의 이웃이 된 듯한 위안도 느낄 수 있었다. 고작 한 달에 80달러로 말이다. 작디작은 만 맞은편에는 상류층 지역인 이스트에그의 궁전 같은 하얀 대저택들이 해변을 따라 반짝이고 있었다. 그의 여름의 이야기는 내가 톰 뷰캐넌 부부와 식사를 하기 위해 그곳으로 차를 몰고 간 저녁부터 시작된다. 데이지는 먼 친척 여동생 뻘이었고 톰과는 대학 시절부터 알고 지내던 사이였다. 전쟁 직후 시카고에서 그들과 함께 이틀을 보낸 적이 있었다. 데이지의 남편 톰은 몸으로 하는 일이라면 무엇이든 잘했는데 특히 예일대학교 미식축구 역사상 가장 뛰어난 엔드 중 한 명이었다. 미국 전역에서 어느 정도 유명세를 탔지만 이미 21살 때 최정상의 기량을 보인 이후에는 내리막길 뿐인 듯 보이는 그런 분류의 인물이었다. 그의 집안은 엄청난 부자였다. 대학 시절에는 돈을 거리낌 없이 마구 써대는 통에 사람들로부터 심한 험담을 들을 정도였다. 그런 그가 시카고를 떠나서 누가 봐도 기겁할 만한 모양새로 동부에 나타난 것이다. 예컨대 그는 레이크 포레스트에서 폴로 경기용 말을 한때나 데려왔다. 내 또래가 그런 짓을 할 만큼 부유하다는 사실이 쉽게 믿기지 않았다. 나는 그들이 왜 동부로 왔는지 모른다. 그들은 별다른 이유 없이 프랑스에서 1년을 보냈고 그 후로는 부자들이 폴로 경기를 하는 곳이라면 어디든 정신없이 찾아다니며 즐겼다고 한다. 데이지는 전화로 이번이 마지막 이사라고 말했지만 나는 믿지 않았다. 데이지의 속마음은 알 수 없지만 나는 톰이라면 다시는 경험하지 못할 미식 축구 경기의 드라마틱하고 격정적인 순간을 동경하며 영원히 떠돌 것이라는 느낌이 들었다. 그리하여 따스한 바람이 부는 어느 날 저녁, 나는 잘 알지 못하는 두 옛 친구를 만나러 이스트에그로 차를 몰았다. 그들의 저택은 예상보다 훨씬 공들여 지은 집이었다. 붉은색과 흰색의 조화를 이룬 상쾌한 조지 왕조 양식의 식민지풍 대저택은 많이 내려다 보이는 곳에 우뚝 서 있었다. 해변에서 시작된 잔디밭은 현관 쪽으로 400m나 이어지며 해시계와 벽돌을 깐 산책길, 불타는 듯한 정원을 뛰어넘어 마침내 저택에 이르러서는 밝은 빛깔의 덩굴을 이루며 집 옆을 타고 올라갔다. 저택 정면에 한 줄로 나란히 이어진 프랑스식 창문들은 햇빛에 반사되어 금빛으로 반짝이며 오후의 따스한 바람을 향해 활짝 열려 있었다. 승마복 차림의 톰 뷰캐넌은 두 다리를 벌린 채 현관에 서 있었다. 톰은 뉴헤이븐 시절에 비해 많이 변했다. 그는 다소 냉정해 보이는 인매와 거만한 태도의 밀집 같은 머리카락을 지닌 30살의 억센 남자가 되어 있었다. 얼굴 전체를 압도하는 거만하게 번득이는 두 눈 때문에 늘 공격적인 자세로 몸을 앞으로 내밀고 있는 듯한 인상을 주었다. 승마복의 여성적인 우아함마저도 육체에서 풍기는 괴력을 숨기지 못했다. 반짝이는 부츠는 빈틈없이 맨 위쪽까지 팽팽하게 조여져 있었고 얇은 외투 밑으로는 어깨가 움직일 때마다 옹골진 근육이 꿈틀거리는 것이 보였다. 거대한 지렛대라 할 만큼 우악스러운 체격이었다. 몹시 거칠고 높은 톤의 허스키한 음성은 더욱 성마른 인상을 풍겼다. 톰의 목소리에는 좋아하는 사람들조차 권위적인 태도로 경멸하는 듯한 기색이 어려 있어서 뉴헤이븐에는 그의 뻔뻔함이 몹시 싫다는 사람도 많았다. 톰은 이렇게 말하는 듯 했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
내가 너희보다 힘세고 남자답다고 해서 꼭 내 의견을 따르라는 것은 아니야. 우리는 4학년 때 같은 클럽에 속해 있었다. 친하게 지내진 않았지만 그는 늘 나를 인정하며 거칠고 도발적이면서도 특유의 동경 어린 시선으로 내가 자신을 좋아해 주길 바라는 눈치였다. 우리는 햇빛이 환히 비치는 현관에서 잠시 이야기를 나누었다. 근사한 위치를 잡았지. 톰이 초조한 듯 주위를 이리저리 둘러보며 말했다. 톰은 한쪽 팔로 내 몸을 돌려 세우더니 큼지막하고 넓적한 손으로 눈앞에 펼쳐진 풍경을 가리켰다. 2000제곱미터에 달하는 면적에 짙은 향기를 풍기는 장미가 무성이 자란 이탈리아식 침상 정원과 저쪽 바닷가에 출렁이는 물결로 흔들리는 앞이 들창코 모양인 모터보트가 눈에 들어왔다. 이 집은 석유재벌 드메인의 저택이었지. 톰은 정중하지만 갑작스럽게 나를 다시 돌려 세웠다. 안으로 들어가지. 우리는 천장이 높은 복도를 지나서 양끝으로 난 프랑스식 창문 덕에 위태롭게 집에 붙어있는 밝은 장밋빛 공간으로 들어갔다. 살짝 열린 창문들은 마치 집 안으로 들어온 듯 자란 푸른 잔디와 대조되어 하얗게 반짝이고 있었다. 방 안으로 파고드는 산들바람에 커튼 한 끝은 안으로, 다른 한 끝은 밖으로 엷은 빛깔의 깃발같이 나부끼며 하얀 웨딩 케이크처럼 천장을 향해 소용돌이쳤다. 그러고는 마치 바다에 바람이 불듯이 포도주 빛깔의 양탄자 위에 잔물결을 일으키며 그림자를 드리웠다. 방 안에서 전혀 움직이지 않는 물건은 엄청나게 큰 소파뿐이었다. 소파에는 젊은 여자 둘이 앉아 있었는데 마치 열기구에 탄 듯이 둥실 떠 있는 것만 같았다. 흰 옷을 입고 있던 두 여자의 드레스가 열기구를 타고 잠시 집 근처를 비행하다가 방금 들어오기라도 한 것처럼 잔물결을 일으키며 펄럭였다. 나는 커튼이 펄럭거리는 소리와 벽에 걸린 그림이 덜그덕거리는 소리를 들으며 잠시 그대로 서 있었다. 그러자 어느 순간 톰 뷰캐넌이 쾅 하고 뒤쪽 창문을 닫는 소리가 들렸다. 방 안에 갇힌 바람이 가라앉자 커튼과 양탄자, 열기구를 타는 것 같던 두 젊은 여자도 바닥으로 천천히 내려앉았다. 둘 중 어린 쪽은 처음 보는 여자였다. 그녀는 소파 한 끝쪽 끝에서 온몸을 쭉 뻗은 채 꼼짝도 하지 않고 있었다. 턱을 조금 축혀 올리고 있는 모습이 자칫하면 떨어질 것 같은 물건을 턱 위에 올려놓고 균형을 잡고 있는 것 같았다. 그녀는 곁눈질로 나를 보았을 테지만 전혀 내색하지 않았다. 나는 불쑥 들어와 방해해서 미안하다고 얼떨결에 작은 소리로 사과할 뻔했다. 또 다른 한 사람, 데이지가 의자에서 일어서려고 했다. 그녀는 순진한 표정으로 몸을 앞으로 살짝 기울이며 조금은 어색하지만 매력적인 미소를 지어 보였다. 나 역시 미소를 지으며 방 안으로 들어갔다. 네, 오늘의 책을 위대한 개츠비는 여기까지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도 읽다 보니까 계속 읽고 싶은데 제가 소개할 수 있는 부분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다음 시간에도 재미있고 유익한 책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책은 분량이 좀 적어서 저도 좀 아쉽네요. 다음 시간까지 또 건강하게 많은 책들 보시면서 제 방송도 기다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